여러분 요즘 원달러 환율 보셨어요?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잠시 1,400원 넘었다가 최근엔 1,3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이 환율 변동, 그 자체보다 좀 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그 테더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디지털 달러 현상, 그리고 이게 한국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 하는 발표랑 테더 움직임, 또 관련 전문가 분석, 언론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싹 훑어서 핵심만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해요. 이 다가오는 디지털 달러 시대에 왜 정부는 이렇게 좀 신중하고 반대로 기업들은 왜 이렇게 앞다퉈 뛰어드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 큰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뭘 알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가총액이 무려 1,50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테더, USDT가 한국에서 확장 매니저를 뽑는다는 소식. 이게 그냥 채용 공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단순 채용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미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나가는 가상자산 중에 거의 절반이래요. 올 1분기에만 27조 원 규모가 테더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투자 자산을 넘어서 이제는 결제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국경도 없고요. 네, 그렇죠. 특히 금융기관끼리 증권 담보로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 거래하는 시장, 그 레포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혁명적일 수 있거든요. 레포 시장이요? 네, JP모건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 레포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 위험도 줄이고 담보 이동도 거의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서 자금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런 흐름에서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테더 같은 코인이 만약 결제 시스템에 들어온다. 그러면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기존 카드사나 피지사한테는 이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와, 그 파급력이 정말 크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겠군요.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다. 하지만 그것도 은행권이 발행하고 감독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유독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울까요? 이게 단순히 총화 조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통화주권, 금융안정,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이유들을 내세우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통제력 상실이요? 네, 블록체인상의 거래, 이걸 온체인 거래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세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규모 자산 유출 같은 사고가 터지면 책임 소재 묻기도 애매하고요. 아, 그렇군요.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이게 사실상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달러 통용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 커지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정부 입장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정부는 아무래도 통제가 좀 더 용이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아니면 말씀하신 완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한미 간에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거기서도 공식 의제 외에 혹시 이런 디지털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부의 고민이 정말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전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그럼 이런 격변기 속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달러 ETF 사두는 것,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걸 넘어서요.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 그 자체를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디지털 통화 이중국적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통화 이중국적자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역시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야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이나 단기 운용에 활용하고 또 달러 연동 자산인 ETF나 MMF 그리고 전통적인 실물 자산, 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분산 투자. 둘째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활용 능력. 이게 이제 필수가 될 겁니다. 개인 키를 안전하게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하드 월렛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
디파이가 뭔지, 거래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는 온체인 정산 방식은 또 뭔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해요. 아, 공부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좀 능동적인 생태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리워드 구조 같은 걸 잘 활용하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권고안이나 크레블룰, 세법 같은 규제 변화, 또 새로운 플랫폼 정책들을 계속 주시해야 하죠. 들어보니까 정말 큰 변화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네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정책은 그걸 따라가길 업찬, 뭐랄까, 새로운 화폐 패권 경쟁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지털 달러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정부는 통제와 안정을 고민하고 개인은 생존과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방향을 인식하고 남한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국가는 시스템의 설계자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건 바로 참여자이자 생존자인 여러분이니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지갑을 쓰는 것을 넘어서 블록체인 위에서는 지갑 주소가 곧 나의 금융 신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디지털 정체성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고 또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